오늘은 이제 한국행정법론 180면부터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 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180페이지입니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물리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물리학에서 작용이라고 하는 용어는 힘의 역학관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작용에는 반드시 힘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표리관계입니다. 세트로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행정에 대해서 이 작용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이유가 이 물리법칙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힘이 없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정청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힘을 국민에서 표시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행정청이 표시한 그 행정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작용이라는 용어가 아주 타당하다. 우리가 이제 행정청이 법을 만드는 행정입법 과정에서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은 그 입법 예고안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도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계획들은 입법 예고를 계획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은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또 행정조사도 또 세무조사를 예로 들면 간단합니다.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한테 통보하고 그 국민이 그 조사 행정청이 정한 그 기일에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면은 조사 날짜의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도. 그리고 행정지도도 마찬가지고 행정지도는 기본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날짜를 변경해 줄 것을 국민의 행정청에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정지도를 나가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계약, 아까 구매계약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반응할 수 있고 계약에 응하지만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처분. 우리가 음식점에 영업 허가를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행정청은 그 신청의 요건이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을 확인처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표시를 합니다. 행정강제 국민이 주행하던 차량을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해 놨을 때 행정청이 그 차량의 위치를 이동을 시키거나 또 그런 주차 위반 차량을 모아두는 곳으로 차량을 직결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그게 물건에 대한 강제. 자동차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대물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물강제. 그 다음에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조리에 국민이 반응을 해서 광화문 광장에 이제 많은 군중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모였습니다. 그런 군중들이 집회 허가 신청서에서 또 허가받은 내용에 정한 시간을 넘어서까지 그 집회장에 있었을 때 행정청은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몇 초 안에 해산하지 않으면은 몇 분 안에 해산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해산시킨다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되지 않으면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강제입니다. 대인 강제. 심각한 처분이죠. 국민에 대한. 물건에 대한 우리가 대물 강제를 하는 것도 대물 강제에 대한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처분입니다. 그것도.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죠. 물건에 대한 강제 처분이지만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강제 처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한 강제 처분입니다. 이런 거에 이제 다 반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서는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이 되면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서면은, 그 처분은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말로서도 처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면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이 없이 말로 바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면 말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것도 많습니다. 교통 신호등, 신호처분입니다. 신호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발급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 차량을 운전해서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 국민한테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처분 장치입니다. 빨간 신호등일 때 멈추게 하고, 파란불일 때 진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행자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 순선이 그어져 있는 횡단보도로만 가로질러서 그 반대길로 넘어가도록 하는 거, 표지 처분입니다. 표시 방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행정 처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명 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명령을 하달한다 이렇게 행정청이 공익적인 차원의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하명 처분하라는 다 장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유사 사례들은 무수히 많죠.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 형벌을 부과합니다. 비난이 가능할 경우에. 형벌은 뭐 사형부터 검거 구류까지가 다 형벌입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양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제도가 있어요. 범칙금 제도. 우리나라는 조세범칙금,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범칙금, 그 다음에 교통범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노상방뇨, 무단횡단, 이게 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범칙금으로 다룹니다. 근데 이 범칙금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이 가능한 형벌입니다, 원래는. 근데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 범죄자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민이 다 범죄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범칙금 제도라는 과태료하고 형벌하고의 중간적인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는 겁니다. 범칙금 제도라는 것을. 그래서 이 범칙금은 기본적으로 형벌은 중립적인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부과하지만은 범칙금은 행정청이 바로 부과합니다. 행정청이. 물론 범칙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범칙금의 발급 권한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관할 경찰서장, 세금 관련 범칙금은 세무서, 행정청으로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도덕적으로 비난 대상이 아닌 위반을 했을 때 과태라는 그 의미가, 과자는 기간을 경과했거나 태자는 태만히 한 그런 의미입니다. 게으른 경우, 기간을 태만히 한 경우. 예를 들면은 출생신고를 출생하고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뭐 60일만 했다. 기간이 경과된 거죠. 이런 경우는 과태료 대상. 사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기간이 경과했다. 이게 다 게으름을 핀 것이죠. 이게. 출생자와 사망자에 대한 어떤 행정청이 그 통계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독립 차원에서. 그런 협력을 게을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건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과태료 부과도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합니다. 근데 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국내에서 무수히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판단이. 그래서 법원이 지금 사법부가 과태료 재판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대제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근데 지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것으로 이제 과태료를 절차를 쓰게 하는데 이의 신청에 되면 바로 법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이 로드가 많이 걸려있죠. 지금 사법부가 이것 때문에. 범칙금은 조세범칙금과 교통범칙금 아직 그 중간 단계에 있고, 근데 사실은 조세나 교통범칙금이 오히려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야 타당한데, 오히려 이 과태료가 먼저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정작용들은 지금 말씀드린 행정입법이나 행정계획이나 조사, 지도, 계약, 처분, 그다음 행정강제, 또 형벌이나 범칙금, 질서벌, 제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요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만족될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고 강제를 할 수 있고 하는 요건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행정처분이나 행정강제나 형벌 부과, 질서벌 부과나 제재나 이것들은 모조리 다 처분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다 처분의 유형들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 처분의 요건을 다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만족이 돼야지만이 효과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죠. 처분서를 발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조문은 요건을 설정하는 조문, 그리고 요건이 만족됐을 때 행정청이 효과를 바로 발급하는 것은 우리가 피속처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재량을 가지는 경우, 그거는 우리가 재량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건 판단은 효과 발급에 재량권이 있든 없든 이 요건 판단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효과 부분에 있어서만 비로소 재량권이 발동이 됩니다. 효과를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요건이 만족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처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 처분의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을 한 것을 알고 있지만은 범칙금 부과처분서를 발급하지 않고 행정지도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신호 위반 사례를 적발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지도장이라는 표현을 실무적으로 쓰는데 행정지도로 발급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재량 처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을 받더라도 이것이 어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범칙금 부과 통보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재량이 경찰관한테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운전해 주시오라는 행정 지도장을 발급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그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요건들은 유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그냥 법조문에는 한두 줄로 되어 있지만은 요건들 유형이 다양한데 이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특히 재량 처분의 요건들은 되게 추상적입니다. 신호를 위반했을 때, 근데 위반하는 방법은 또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신호라는 구체적인 그 뭔가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입니다. 이거는.
어떤 요건은 다른 요건에 비해서 더 구체적일 수 있고 또 어떤 요건은 다른 요건에 더 추상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요건 중에서 사람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개 물건에 관계되는 것들은 객관적인 요건이다. 주관이라는 의미는 주인의 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주관이라는 의미는. 객관이라는 의미는 손님의 관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동물입니다. 항상 사물을 판단할 때 자기의 입장에서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항상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전제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을 누구든지 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하지만은 그 판단은 이미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객관적인. 내가 나에 대해서 사안을 판단하면 절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인 상태로 내 사례를 볼 수는 불가능한 것이죠. 노력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관, 객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요건들, 예를 들어 음식점 허가 요건을 발급하는 데서 주방장의 요리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건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요리사의 요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방에 칼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손님을 접대 할 수 있는 탁자나 의자가 몇 개냐라는 것이 요건에 만약에 있다고 했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요건, 정량적인 요건. 그 성질을 판단해가지고 되게 정성적인 요건들은 그 요건 판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요건들은 되게 쉬운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판단이 쉬운 요건하고 판단이 어려운 요건하고 거의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죠. 정성적인 판단, 정량적인 판단. 그리고 또 주관적인 판단은 대개의 경우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은 대개의 경우 쉬운 판단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성적인 판단이나 또 추상적인 판단이나 판단이 어려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의 경우 전문가 감정단을 활용합니다. 그 전문가 감정단이 이 책에서는 심의직제 또는 자문, 의결직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의, 자문, 심의, 의결직제. 이것이 이제 그 민사소송에 쓰는 용어 또 행정소송에 쓰는 용어로 대입해본 전문가 감정단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난해한 요건 판단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죠. 요건 판단에만 개입하는 것이고 효과를 발급할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그래서 이거는 요건 판단의 문제하고 효과를 결정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대개의 국내에 존재 행정법 이론서에는 다 혼용해서 판단합니다. 요건 판단과 효과 결정을 혼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건 판단을 분리해서 이론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판단은 재량이 있는 효과 결정이든 없는 효과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이론서들은 재량 처분인 경우에만 이 어려운 요건 판단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게 잘못된 기술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게 효과론입니다. 이게 앞부분에는 행정작용 요건론, 요건을 판단하는 문제. 여기는 행정작용 효과를 발급하는 문제, 효과를 결정하는 문제. 분리해서 여기서 검토를 해놨습니다. 이런 행정계획부터 행정조사, 행정지도 처분 이런 유형들의 행정작용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처분에만 재량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법을 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입법의 방법이나 시기 절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가집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나 시기 절차를 결정하는 재량, 그리고 계획의 목적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행정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재량, 지도도 마찬가지고 행정계약, 계약 내용이나 계약 기간, 계약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정청은 가질 수 있습니다. 기속처분, 행정처분 중에서 효과를 결정하는 재량이 없는 것을 기속처분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기속처분마저도 재량권을 가집니다. 처분을 하는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국민한테 이 처분서가 발급되는 시일을 늦추고 땡기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재량처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처분을 발급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의 재량권을 이미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제재사항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재를 선택하는 문제. 행정 제재를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유형의 행정 제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재량,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 처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행정 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금이라는 제도를 쓸 거냐, 강제징수라는 제도를 쓸 거냐, 대물 강제나 대인 강제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은 재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강제, 보통 강제, 긴급 강제 이렇게 용어를 분리를 했습니다. 보통 강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야지만이 발급할 수 있는 강제 절차입니다. 긴급 강제는 대경우 시간의 긴급성이 있습니다. 불법 주차 위반 차량, 바로 위치 이동을 시키지 않으면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처분서가 생략된 채로 바로 위치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수 군중을 해산하는 문제. 처분서를 발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둘 수 있는 상황이 평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분서나 합리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로 바로 발급이 되는 게 바로 이 긴급강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긴급강제는 대물강제와 대인강제 수단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내 사례를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강제하고 긴급강제를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론서는 국내에 없습니다. 아주 불명확하게 이 보통강제와 긴급강제를 막연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보통강제하고 긴급강제는 상황의 긴급성이라는 이 기준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분리해서 이론 검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아까 그 효과를 결정하는 재량권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판단 부분, 효과를 결정하는 부분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효과를 결정하는 이 재량권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면은 재량권이 0으로 축소가 되어버립니다. 재량권이 없어진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 행정작용을 적시로 발급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재량권이
수축된다, 없어진다 하는 차원에서 재량권 수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아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입법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량권이 없어지냐. 장기간 행정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이상 그 입법의 시기를 선택할 재량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행정청에게. 그 다음에 장기간의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재량권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사의 재량권. 그에게 탈세 혐의자 관련 방송 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사 대상자 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재량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행정청이랄지라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행정조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식품의 유통 관련 방송 보도가 나왔거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대형 마트를 식품위생 관련 행정청이 방문을 해서 우리의 식품이 진열된 것을 진열대에서 제거해달라고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행정지도를 현장에 나가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재량권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해식품 관련한 유통은 간혹 나옵니다. 언젠가 새우깡에서 뭐 쥐의 그 신체 일부가 나온 적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식품위생행정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품위생행정당국은 물론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그 물품을 직접 행정청의 공무원의 손으로 물품을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물 강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 업체 관계자에게, 업체 사장에게 이 물건은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도를. 그러면은 사실상 그 업체를 운영하는 국민, 장사를 하는 국민입니다. 상법에 적용을 받는 장사를 하는 국민은 그 행정지도에 응할 수밖에 없죠, 사실상. 그리고 응하지 않게 되면 제2의 보복이 또 따릅니다. 언론에 다시 한번 보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이 물건을 판매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3의 어떤 보복 수단들이 동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응하지 않을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행정지도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계약을 계약 상대방이 결정된 데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재량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처분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장기간 방치한 경우, 그에게 세금 미납자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강제징수라는 절차를 동원해서 그 세금을 징수해야 되나 불구하고 방치를 하는 경우. 근데 실무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힘센 사람의 세금은 잘 거두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약한 사람의 세금은 행정청은 쉽게 강제징수에 들어가지만은 힘센 사람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질의 행정법 위반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거나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이런 건 법이 허용하는 재량권을 초과한 거기 때문에 박탈을 해야 됩니다. 행정청일지라도 가질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입니다. 이런 건 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판례는
행정처분에만 한정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행정자금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우리가 다 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고려한 유해식품에 대한 행정지도, 이 사례가 밑에 소개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권의 개입,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익명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A 소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 전화를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찰은 바로 경찰력을 투입시킬 건지 말 건지 대한 재량을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익명의 전화가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거죠. 다른 많은 그 출동에 응해야 되는 우리가 그 경찰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익명의 제보에 경찰력을 우리가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 출동했다가는 그런 유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량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명으로 지금 도둑이 우리 집에 바로 침입을 했다라고 실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경찰이 바로 적시로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는 경찰력 투입의 재량권을 일단 남용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 상황이 이미 실명으로 제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라고 이미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둑의 침입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침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시로 우리가 경찰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에는 어떤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많은 투입해야 될 또 경찰력을 투입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경찰 관보 그런 상황에 바로 투입이 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어떤 위험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판단 때문에 출동이 넣는지 모르겠지만은 실무적으로 출동이 많이 넣습니다. 출동이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상당한 재량권을 실무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력을 적시로 투입할지 말지. 근데 그런 상황이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투입 안 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모조리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한 10분만 더 하고, 네. 1시간 좀 됐는데. 근데 이런 행정작용들은,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를 하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행정처분을 발표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여기 이제 소개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정처분,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행정계약의 방법을 썼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 행정계약이 일어나고 이런 2단계로 일어나는 유형이죠. 3단계도 있습니다. 4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사례는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3단계 이내로 다 끝납니다. 187면 하단을 보시면은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연구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연구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그 회계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검토하는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를 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연구비의 일부 회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수 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강제 수단 중에 강제 징수라는
우리가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조사, 행정처분, 또 행정강제라는 3단계의 단계적 행정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188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계적 사법작용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이 내재되어 있는 작용입니다. 근데 사법작용은 사익을 추구하는 작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조달청은 기본적으로 이 공익 개념이 내재되지 않은 이 사익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물품 조달을 주로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물품 조달하는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을 하고 또 조달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조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격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을 관계행정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행정청은 다른 물품 조달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를 입찰해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한 다섯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이런 단계적인 사법작용도 우리가 이 국가란 영역에서는 공익이 빠진 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공익이 내재된 것은 행정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익이 빠져있는 것은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행위와 법적행위. 법적행위는 법에서 정해놓은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행위는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행위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행위도 유형화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실행위가 있을 수 있고 행정청이 막강한 권력이 없는 사실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행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만 일회성으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행위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처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후속작용이 있는 사실행위, 없는 사실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행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축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용들입니다. 이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실행위를 행정청이 국민에게 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사실행위는 점점 더 축소되고 법적인 행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그 행정작용은 우리가 굳이 이론적으로 나누어 본다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와 실행하는 단계로 우리가 끊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를 끊어서 보게 되면은 이론 구성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도 그렇고 뭐 행정강제든 행정조사든 행정계획이든 어떤 경우도 준비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 단계를 장기간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짧게 우리가 준비 단계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준비 단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준비 단계도
실행 단계에 포함시켜서 함께 판단했을 때 오히려 국민의 권익은 신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준비 단계를 법적으로 분리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준비 단계는 대부분 사실행위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단계도 이 실행 단계, 행정계획이나 행정처분을 하는 그 단계에 하고 운명을 같이 해서 그 단계의 일부의 절차로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런 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법적인 행위, 준비 단계도 하나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국민의 권익은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단계를 별도로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작용이라고는 기본적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국민한테. 상황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조차도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통보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소가 확정되어 있는 국민한테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거나 공무원이 집을 방문해서 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주는 것이죠. 국민의 손에. 그리고 이메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에 대한 송달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문제, 합격자를 통보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한 10,000명쯤 됩니다. 그 10,000명한테 모두 합격, 불합격의 통보서를 우리가 송달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에게. 이럴 경우에는 공고를 하는 방식을 씁니다. 공고문에 합격자로 명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통보, 행정처분입니다. 합격 통보도 확인 처분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으로서 임용 조건에 해당되는 성적을 통과했음을 확인하는 처분입니다. 확인 처분. 그래서 합격자 명단의 공고문에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확인 처분으로 우리가 봅니다. 송달로 보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명단에서 빠진 사람은 불합격 통보로 보는 겁니다. 다수인에 대해 송달할 때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주소가 불확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지금 다수인에 통보하는 것도 주소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소가 불명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서를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소가 불명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공고를 함으로써 송달을 대신합니다. 이런 주소가 불명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까지 더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고의 방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당사자의 지위,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 지위가 일정한 경우에는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에 의해서 승계가 되거나 사망에 의해서 승계가 되거나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서 그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가 되도록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분이 발급된 경우에는 승계가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승계는 물적인 처분에 한정해서만 우리가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인 처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교통 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 처분, 위반한 그 당사자 외에는 사망했다고 해서 그 상속인에게 그 처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이제 그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유형은 승계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어떤 유형은 승계를 인정할 수 없고 하는 그 유형들은 뒤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반드시 모든 행정작용이 반드시 승계되는 건 아니다.